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찬영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니 신체가 건강해야 온전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정신을 가질 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중독을 비롯한 만성 정신질환은 이미 현대에는 신체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질 문명과 의식주 여건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나아졌습니다. 반면 행복이나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삶이 과연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와 사회 현상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만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여러 정신질환 중 최근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ADHD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란 학업과 직장생활,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와 같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애를 야기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문제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적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영향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병리적 문제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과 회복 탄력성, 직업적 적응 등에 도움을 주는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수면장애,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증,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가 있습니다. 또 각종 불안장애, 중독, 스트레스 장애, 발달 장애, 성격 장애,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와 뇌 손상이나 의학적 상태로 인해서 생기는 기질성 정신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실제로 환자를 접하면서 증상과 부적응의 문제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약물치료, 생물학적 치료, 정신치료 등의 치료적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심리학은 인간 심리에 대해 뇌과학, 인지심리학, 문화심리학, 행동경제학, 진화심리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심리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 조현병이나 조울병과 같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강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주를 이루면서 개인화가 되었고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되었고 기계나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줄어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해진 반면에 공동체의 역할이나 사람 간의 친밀한 연결은 줄어들다 보니 적응의 문제가 커지고 이로 인한 여러 마음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적인 문제로는 무기력감, 고립감, 우울, 대인기피, 불안, 그리고 자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과거보다 더욱 쉽게 방문함으로써 정신과 질환이 더 많이 진단되고 있는 현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과를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진료 기록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도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예전보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들고 편하게 병원을 찾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민간 기업이 정신과 치료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받은 이력을 본인이 동의하고 제출하지 않는 이상 취업에 제한을 받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행기 조종사, 의료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일부 직업군은 예외입니다. 치료를 잘 받지 않은 심한 조현병과 같이 현실 검증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은 부득이하게 취업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취업 제한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정신질환은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두드러지는 종류가 다른데 아무래도 소아에서는 자폐증이나 지적장애 등의 발달장애나 ADHD, 학습장애, 애착장애 등이 잘 발견됩니다. 청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각종 물질 및 행위 중독, 트라우마,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잘 발견이 됩니다. 노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치매 등의 퇴행성 질환과 뇌의 이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등이 흔합니다. 소아의 발달장애도 그렇지만 특히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증상이 현저한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환이 완전히 발병하기 전이나 청소년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한다면 뒤늦게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비해서 경과가 훨씬 좋고 공존 질환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늦게 치료할수록 그 증상이 심하고 우울, 불안, 중독 등의 공존 질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검색해도 정신질환의 증상이나 진단 기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정신의학적 평가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ADHD의 개념이 알려지면서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성인 ADHD 검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증상들로 자가 진단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14만 명 정도로 2018년에 2.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HD는 성인기에 발현되는 성인 질환이 아니라 소아 정신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ADHD는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성인 ADH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ADHD란 무엇인지, 성인 ADHD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 대표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진단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ADHD는 대개 아동기부터 발견되는데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아의 ADHD의 유병률은 5 내지 10% 정도이고 청소년에서는 4 내지 8%, 성인에서는 3 내지 5%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경 발달의 문제라고 보고되어 있고 약 80% 정도가 유전적 결함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 방식은 ADHD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ADHD로 인한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나 적응 문제를 완화할 수도 심화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충동성, 과다 행동 이 세 가지 주요 증상이 보일 때 ADHD로 진단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소음에 예민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과제를 잊어버리거나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충동적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멍 때리거나 몽상이 많은 경우도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ADHD를 치료하지 않는 것은 불면, 주간 졸림이 동반되고 또 평소 피로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기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의력 저하로 인해서 학업 기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존감도 같이 저하되는데요. 이때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일부 아이들에게 억울한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해서 반항적 행동이나 품행 장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와 함께 여러 공존 장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존 장애로는 우울증, 불안 장애, 틱 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 품행 장애, 약물 중독, 게임 과몰입이나 행위 중독, 조울증, 강박 장애 등이 있습니다. ADHD 치료에는 약물 치료, 교육, 인지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직접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DHD 환자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아의 약물 치료는 대개 2, 3년을 지속하고 청소년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을 지속한 후 증상의 개선 정도에 따라 약물을 감량하거나 중단 또는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온 부모님이 ADHD인 경우에도 굉장히 흔하게 발견됩니다. 부모에게 ADHD가 있다면 역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 혹은 부모에게 ADHD가 있는 게 확인되면 ADHD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올바른 양육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때 부모는 기침을 한다고 혼내지 않듯이 발달 장애로 생긴 부주의와 충동성에 대해서 아이를 야단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증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치료에 힘쓰고 인내심 있게 적응을 돕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 자녀의 좋은 관계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작은 노력과 성취에도 이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긍정 행동 강화법을 이용해서 아이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또한 코칭 기술을 통해서 아이가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시간 관리와 미루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도록 치료를 권장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의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1대1로 수업을 하거나 주변 정리부터 하고 공부를 시작하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무조건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10분 혹은 20분씩 끊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공부법은 포모도로 학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타이머를 활용한 공부법으로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집중 시간을 늘려가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불안, 식욕 저하, 복통 등이 있습니다. 간혹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ADHD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입니다. 치료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아이는 약 10 내지 20% 정도 되고 대부분 약물 치료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부작용들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 아이들 중에서 70% 이상의 아이들은 식욕 저하가 회복되고 약물 중독의 위험성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ADHD 약물 사용은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이나 다른 약물 중독 문제를 예방해 줍니다. ADHD 치료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 약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에 ADHD 약물을 중단하여도 증상의 개선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ADHD 증상이 여러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가를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설문에 의한 반응을 종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직접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기타 학습 장애와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부주의성 타입의 조용한 ADHD거나 지능이 높은 ADHD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사춘기 시작 후인 청소년기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늦게 내원할수록 우울, 불안 등의 공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친구나 타인에게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타인의 감정과 표정, 의도와 취향에 관심이 없는 반면에 ADHD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타인에게 관심은 있지만 부주의하고 성급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대인관계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성인 ADHD는 겉으로 보아 소아 ADHD와 다르게 보여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DHD 특징을 가지고 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어른은 노출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소아에 비해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운전이나 대인관계에서 아이 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ADHD의 80%가 공존 장애를 보입니다. 골면증, 우울증, 중독, 불안장애 등의 공존 질환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과다 행동이 줄어들어 ADHD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피해야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ADHD 유병률이 높아졌다기보다는 ADHD의 조절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행위 중독 문제나 공감 능력의 저하 혹은 사회성 결여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ADHD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향이 강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기분,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사회성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스마트폰만을 다루는 경험에 빠진다면 이러한 공감 능력과 사회성 발달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과몰입이나 중독에 빠지기 쉽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저만의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정신건강의학과는 흐르는 물이다. 자연에서 흐르는 물은 오염되고 탁해진 물을 스스로 정화시킵니다. 트라우마나 기질적인 이유로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을 물을 오염시키는 유해 물질이나 탁한 부유물에 비유한다면 물이 그대로 고여서 썩어 들어가지 않고 흘러서
정화하도록 돕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와 닮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기질적인 특성으로 겪는 정신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적응이나 성장을 돕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기능이 자연에서 흐르는 물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ADHD는 양날의 검이다. ADHD는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이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는 면에서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잘 치료하고 적응해서 넘치는 에너지와 창의성과 같은 강점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건강한 정신은 맑은 거울이다. 정신은 따로 떼어내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DNA를 포함한 우리 신체의 상태, 살아오면서 겪어온 구체적인 경험, 우리가 처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왜곡이나 굴절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현실을 잘 비추고 수용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의 세계는 정신의학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럴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현실의 본질을 왜곡 없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어른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맑은 거울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ADHD를 가지고 계시거나 내 아이에게서 ADHD 증상이 보이는 분들은 너무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ADHD를 가진 분들 중에는 의외로 성공한 CEO나 성공한 예술인 등이 많은데요. 과다 행동은 에너지가 많은 슈퍼파워로, 또 충동성은 순발력과 임기응변 능력으로, 부적절한 주의력은 자유연상 능력과 창의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성공한 인물들도 아주 많습니다. ADHD가 있었던 것으로 꼽히는 인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월트 디즈니, 페이스북의 회장이죠 주커버그, 애플의 회장인 스티브 잡스, 또 화가 살바도르 달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ADHD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 특징에는 변함없이 지지하는 배우자나 가족 등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보호자들의 믿음과 응원이 있다면 그 증상은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찬영이었습니다.